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셨습니까? 서영석 이사장님. 네, 안녕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은 사실 그 아침 신문 브리핑에 대선배이시기도 조간 브리핑. 예.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도 라디오 브리핑 굉장히 많이 하셨죠? 많이라기보다는 한 SBS에서 한 6개월인가 정도 했죠. SBS가 여의도 사옥이 있었을 때 바로 옆 건물이 국민일보 건물이었죠. 네, 국민일보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SBS는 목동으로 이사 갔죠. 예. 지금 태영이 네. 그 SBS에 있던 자리에 신사옥을 지어가지고 네. 번듯하게 다시 지었습니까? 다시 지었죠. 원래 거기가 태영 건물이었는데 태영 건물이었는데 SBS가 입주를 했다가 SBS가 목동으로 이사가고 그걸 헐고 다시 또 지었구만. 예, 그렇습니다. 복잡하다. 좀 SBS 라디오에 그 SBS 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한 수년 동안 서영석 이사장님이 아침 신문 브리핑을 하셨고 그다음에 유창선 박사가 또 한동안 했었고 그 SBS가 여의도에서 목동 사옥으로 넘어올 때 그때부터 또 제가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국장도 거기서. 예. 그래서 하여튼 서영석 이사장님이나 저나 SBS 개가 아니겠는가. 근데 민주계 민정계가 있듯이 SBS 라디오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청취율이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아요. 글쎄, 저희가 출연할 때만 하더라도 MBC 라디오가 한 10% 청취율이었다면은 SBS 라디오가 1%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트로트 가수가 했던 말이 있는데, 야, MBC 라디오 한 번 나가는 게 SBS 라디오 10번 나가는 거하고 같아. 네.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SBS 라디오가 굉장히 청취율이 올랐던 때입니다. 네. 제가 나갔을 때는요. 0.00%가 많았어요. 예. 그게 0.01%보다 더 밑에 내려가면은 0.00%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0.01만 되면 환호성을 질렀어요. 예.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MBC 라디오가 시장에 거의 포식자였어요. 초강자였고 타의 추종을 불허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침 시간대, 그 시간대 손석희가 진행을 했었고 그 이외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여성시대 그리고 싱글벙글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이런 쟁쟁한 프로그램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보니까 감히 채널을 돌릴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때 이제 국민일보 정치부에 근무를 할 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만 많이 주면은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꽤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신문사 월급보다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거의 비슷하게 받았습데. 진짜요? 네. 아침에 나가서 잠깐 10분 브리핑하는 건데. 5분에서 10분 사이로 했죠. 예. 근데 무지하게 많이 주더라고요. 돈 많이 주면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예. 그래서 난 이제 그런 어차피 제가 월급 받아 사는 월급쟁이였고. 예. 그래서 출연료 같은데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게다가 바로 옆집이니까 아침에 또 가기도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걸 감안해서 이제 라디오에 뉴스 브리핑이라는 걸 처음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재미있는데 근데 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섭섭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더 부담이 적더라고요. 그렇죠. 듣는 사람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하자 해가지고 별 희한한 뉴스를 가지고 다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 PD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서영석 브리핑 중에 단연 톱은 이거였습니다. 산삼이 발견됐다. 그래. 아니 신문에 좀 하나 까시보라 놨는데 그걸 내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좀 헤드라인 뉴스로 갖고 나왔죠. 예. 뭐, 그런데 그게 예. 터무니없게 들리진 않았대요. 네. 왜 이런 뉴스가 톱일까?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키면서 네. 또 나름 굉장히 서영석 이사장께서 그걸 헤드라인으로 꼽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네. 굉장히 자기들은 쇼킹했다는 거예요. 뉴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거대 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소한 사회면 낙수로 끝나는 게 뭐 사실 그동안의 관행이자 어쩌면 정통으로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서영석 이사장께서는 그 어떤 관례를 닫겠다는 거죠, 그게. 하여튼 뭐 이제 그거 별 생각 없이 하신 거였어, 그거? 아니 이제 별 생각 없이 했죠. 아니 이제 말하자면은 예. 그 이런 게 있어요. 좀 MBC 라디오에 많이 뉴스 브리핑을 한다. 예. 그래서 내 맘대로 하면은 여기저기서 반향이 크니까 예. 사실 운신의 폭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 근데 뭐 SBS 라디오는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반향이 없어요. 아이 그럼 내 맘대로 하자. 사실 그러지 않았으면은 예. 그런 실험이 예.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당시만 해도 모든 지상파 방송들이 다 고만고만한 방송들을 했었어요. 같은 MBC 빼고는 소재 다 갖고. 비슷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1등 외에 나머지 등수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국민 라디오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걸 봤습니다. 여론 시장에서 이게 네. 먹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무 전문가가 보는 거에 맞겠지. 나는 아니 그게 뭐 왜 그러냐면은 근거 없이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광주일보를 봤는데 말이죠. 광주일보. 예, 네. 이 광주일보의 그 김미은 문화일부장이 얼마 전에 쓴 칼럼, 얼마 전이 그 10월 15일자. 10월 15일자. 예. 약속을 마친 뒤 밤 10시쯤 택시를 타고 귀가 중이었다. 택시기사는 어떤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있었다. 네. 50대 중반 기사가 듣고 있는 것은 지상파가 아닌 네. 팟캐스트, 자연스레 사건 이야기가 나왔고 택시 운전기사는 네. TV, 라디오 뉴스에서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다. 네. 국민 TV를 꼭 들어보라. 이렇게 말했다. 광주의 택시기사께서 딴 거 다 거짓말이다. 국민 TV, 국민 라디오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광주가 워낙 수준이 높으니까 그런 수도 있는데 부산에서 그래야지. 부산에서 그래야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민초들 밑바닥으로부터 네. 우리 국민 라디오, 국민 TV가 이제 홍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 아이 뭐 그러니까 또 우리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예. 박해일 씨. 박해일 씨. 그렇죠. 나도 들었어. 예. 영화배우 박해일 씨가 우리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들으신다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이게 아니, 뭐. 그러니까 역시 매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하는 것이 장땡입니다. 맞습니다. 오래 한다고 또 될 문제도 아니고 그냥 뭐 내용 없이 오래 가도요 먹어줍니다. YTN 또 SBS 뭐 뉴스가 뭐 특출나지 않았잖아요. 네.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또 YTN 같은 경우 이 돌발 영상이라는 대효자 상품이 등장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또 격이 더블로 이렇게 뛰었고 물론 그 돌발 영상 만든 사람을 내쫓았지만 그래서 YTN 이 지금 국민 말이죠. TV 저기 앵커하고 있잖아. 보도 책임자로 계시고 하여간 이런 거 보면서 말이죠. 네. 국민 라디오는 아주 쾌속으로 이게 여론 시장에서 그 세를 확대하고 있다. 전 이런 생각을 다행입니다. 가져봤습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나 몰랐는데 예. 오늘 우리 김영민 국장 얘기 들으니까 자부심이 팍팍 생기네. 예. 광주일보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우리 김미은 문화일부장께서도 뭐 그냥 어느 한 기사의 그 인상 비평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저희 국민 라디오, 국민 TV를 시청 또 애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그 기사님하고 같은 생각이실 거고요. 그 기사님 한번 연락 주십시오. 혹시 우리 정치 토크를 들으셨던 거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얘기 들어보니까 저거 들은 것 같아. 예. 아까 그 기사로 밀어볼 때 예.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들은 것 같아. 그런가요? 예. 하여간 다른 방송에서는 예. 권력을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국민 TV, 국민 라디오는 거짓말 혹은 왜곡 보도를 했을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호응이 없으십니까? 산삼 얘기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적들의 보복이 언제부터 시작될까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 걱정하시는군요. 그렇죠. 영향력이 커지면은 그땐 가만 안 두거든요. 그렇죠. 낙검수도 처음 나왔을 때 조선일보 개무시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11.6 네.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뭐 상당한 또 낙검수 역할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대중들의 호응이 뜨거우니까 이때부터 조선일보가 씹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조선일보가 씹어댄다. 이거는 결국 이게 여당에게 기득권층에게 말하자면은 위협이 된다. 이 신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그 2007년에 대선이 있었죠. 예. 그리고 2008년이 이명박 임기 첫 해 아닙니까? 예. 임기 첫 해 때는 이제 그 촛불 집회 때문에 완전히 마탱이가 갔습니다. 예. 그래서 2009년부터 적들이 보복이 시작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광고 탄압, 예. 뭐 탄압이 아니라 알아서 기더라고. 광고 짜라락 끊어졌지. 아니 이제 데일리 스프라이즈 경험을 이제 반추해 보는 거야. 뭐 다른 매체들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제가 6개월간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이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출국 금지 조치가 왜 당했는가를 내가 이제 이유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줬던 분 중에 한 명이 이 수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제 그때 제가 운영했던 인터넷 신문의 대지주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더불어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같이 출국 금지로 묶어놨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은 나야 뭐 그때 외국 갈 행편도 못 되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출국 금지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죠. 아마 외국에 나갔다면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출국 금지가 됐을 경우에는 외국 나갈 때 어디지 세관이 아니고 하여튼 거기서 이제 못 나간다고 빠꾸 시킵니다. 그 맨 마지막에 그 출국 절차 밟는 데 있잖아요. 예. 공항에서 거기서 이제 빠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몰랐었는데 한 6개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났어. 그러니까 내가 출국 조치 6개월을 받고 나서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저한테 이제 법무부에서 통지가 날라왔는데 보니까 그 전에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6개월 동안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졌다는 사실을 사후에 통보해 주더라고. 감청영장처럼 또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풀리면 또 그렇게 편지를 보내줍니까? 예. 보내주는데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예. 그게 예를 들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제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6개월간 출국 금지를 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언제 통보해 줬느냐 하면은 2009년 1월 달에 통보해 주더라고. 그래서 사실을 알았죠. 여하튼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을 촛불 집회를 통해서 비판했던 저는 또 그 사이에는 또 재판받았어요. 조선일보가 걸어가지고. 귀찮죠. 재판받으면 무지하게 귀찮습니다. 나가는 거 진짜 귀찮아요. 저 게다가 같은 경우 또 수원 지법에서 또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저 합정동에서 그 수원에 그 법원까지 가기가 얼마나 귀찮은데. 그러면은 저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재판은 끝났어요. 끝났지. 부디 족가세요 그 재판이었거든요. 그때 부디 족가세요 이 한마디 했다고 얼마나 귀찮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하튼 이제 그 부디 저로부터 이제 부디 포경 수술하라고 권유받으신 분이 이 서북 청년단 재건하신다고 좀 아주 그래요? 애를 쓰시더라고. 대변인이시더라고요. 대변인이시더라고. 대변인이시구만. 아니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이제 과거를 빌어볼 때 박근혜 정권은 사실은 임기 첫 해에는 보복을 못했죠. 적들에 대한. 왜 못했느냐? 그게 부정선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래도 임기 둘째는 이제 조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세월호가 또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부터 적들의 발악이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들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적이야 적. 아니 국민의 적 아닙니까? 국민들 사생활 털고 말이죠.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죠.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특권층에 그러니까 이익만 챙겨주는 이 국민의 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미상볼 좀 관심이 가는 게 이명박 때는 이제 임기 둘째에 있단 말이에요.
2009년은 둘째 아닙니까? 둘째는 힘이 있는 시기거든요. 아니죠. 첫 해부터 임기 그 첫 해부터 한 6개월 지나서부터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어디 우리 김용민 국장? 아니 MB가 그때부터 저기 박연차 동원해서 수사하고 그 이제 그때는 제1적부터 이제 정치권에 있는 적부터 싹쓸이하기 시작했지. 우선되는 영순이부터 노무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맞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난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로 다 몰려가지고 나머지 있는 옆에 있는 송사리들은 좀 살은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 뭐 민간인 사찰도 하고 별 지랄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하튼 그 뭐 첫해는 이제 촛불 집회 때문에 또 좀 밀린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이제 이 정권은 과연 이제 3년 차부터 보복이 시작될 건데 자 레임덕하고 보복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요. 한번 그 당한 사람들이 이게 잘 이겨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생판 권력과 부딪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국면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백전백패하죠. 그렇죠. 제가 바로 그 경우 아니었습니까? 백전백패. 아니 서영석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가가지고 하룻밤 유치장에 있고. 그 벌금 때문이지 뭐. 자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당한 사람들은요. 똑같이 지진 않습니다.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승률은 훨씬 높습니다. 지금 우리 저 미디어 협동조합의 이 조중동과 우리 사회 거대한 권력층과 맞서 싸운 사람들. 그래서 이 한번 그들한테 맛을 본 사람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질비하지. 최소한 혼자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들의 공격에 맞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박근혜가 연합 공세를 펼쳐온단 말이죠. 이사장님 지난번처럼 또 당할 거예요? 아니 뭐 이제 뭐 당할 것도 없지. 이제 탈탈탈 털려가지고 완전히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잃을 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아주 강력합니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쓴맛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반격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은 또 안 당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합니다. 여러분들 강력한 언론의 그 힘을 갖고 이 불의한 시대를 이겨내고 싶다 하실 때에는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매달 고정 조합비 납입으로 해가지고 동참해 주신다면은 뭐 야당이 못하는 일 적어도 국민 TV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역시 정당이 잘해야 되지만은 정당이 잘할 때까지 뭔가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으로는 미디어와 협동조합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가 역시 되지 않을까. 뭐 그 점에는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미디어 협동조합. 첫 프로그램이죠. 우리 첫 프로그램.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언제든 펑크나는 곳. 저기 시원치 않더라도 계속 해야 돼. 펑크나거나 혹은 뭐 땜빵이 필요한 그런 자리에 어디든 가서 이렇게 털을 구축하는 우리 정치 토크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부터 듣고 와서 이렇게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10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세월호 1등 항해사 강원식 씨를 향해 질타하는데 19년 동안 항해 경력이 있고 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교신만 하고 있었지 그 상황에서 배가 계속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어요, 못했어요? 제가 조타시 안에 있었는데 뭘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본인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게 이야기 안 되죠? 뭐 하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네.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9시 46분경 이준석 선장하고 같이 탈출했죠? 배에서 나왔죠? 네.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셨어요? 안에 있는 수많은 승객들은 생각 안 했어요? 그때 했어요, 안 했어요? 해경에서 빨리 타락해서 정신없이 그냥 타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경에서 빨리 타라고 했다 손 치더라도 안에 있는 승객을 생각을 했냐고 안 했냐고?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도 핏대를 높이며 추궁. 지금 증인하고 이준석 선장하고 증인하고 이등항의 김영호, 기관장 박기호가 계속 일관된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승객구조는 해경의 몫이다. 아, 적어도 배 안에 있는 200명 정도 밖으로 꺼내야지 해경이 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선원들 친해줄만 살려고 다 도망나가고 밖으로 나와서 재판할 때는 승객을 구조하는 건 해경의 몫이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영호 증인, 선장과 선원들의 의무가 뭡니까? 자기들이 위험을 인수하고 있는 배의 승객과 다른 선원들을 최대한 위험에서 구조해야 될 의무가,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재판장에 서가지고 승객 구조는 해경의 몫이다라는 식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까? 증인 그 답변 좀 하세요. 김영호 증인 답변해봐요. 결국 2등 항해사 김영호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다면 세월호 선원들로부터 구조해야 하는 사람들로 낙인 찍힌 해경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과 해경 123 정장 김경일 씨의 일문일답. 그 당시에 왔을 때 그 세월호에 퇴선 명령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또 선내 진입한다든가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었나요, 그 당시에? 그때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창문 쪽에서 구조 요청하는 승객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들은 그때 당시 구조를 요청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조했습니다. 구조를 요청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조했습니다. 아니, 배 속에 있는 분들 말씀하세요. 배에서 구조 요청한 사람들 다 구조했습니다. 저희들이 못 봐서 구조를 못했을 망정 저희들이 본 구조 인원은 다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방송에 보기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그 창문 속에 그 승객들이 그 구조 요청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네, 저희들은 그것을 목격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본 이상 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배에서 이제 그 구조를 했지 않습니까? 할 때 망치 같은 게 좀 없어요. 망치 같은 거 이렇게 깨버렸으면 그분들 다 탈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저와 승조들이 본 인원들은 다 구조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를 못했습니다. 구조 요청한 사람은 구조했다. 요청하지 않은 사람은 물에 잠겨 죽어도 된다는 말? 갑자기 이분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 방금 들으셨는데요. 네. 선원들 물어봤어요. 선원들한테. 아니 그때 도대체 왜 이 배 안에 탄 분들 구조할 생각을 안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양반들이 그때 일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러고 있고요. 네. 법정 가서는 구조는 해경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경을 불렀어요. 123정 네. 그 정장한테 당신 왜 뻔히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구조 요청을 한 사람들만 저희는 구조했습니다. 이지라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다. 뭐 그런 식인데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그 큰 배에 선원들 말 탔다는 얘기예요? 아니 참나. 바로 그 사진에도 나왔어요. 예. 그 선원들 구조하고 있는 예. 그 바로 옆에 세월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예. 그 선창이 보였잖아요. 예. 선창에서 막 손 두드리는 장면들이 사진에도 나왔는데 그걸 못 봤단 말이야 그러면?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변명을 믿으라고 하는 건지 물론 이제 법정이 섰을 때 가급적이면 이제 형벌량을 좀 줄여보려고 네. 그렇게 뜻과 입을 맞춘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반성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은 진짜 그자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거거든요. 솔직히 해경이 구조를 해 지금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와서 그걸 구조하겠습니까? 아니 그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그 선원들이 이 도망을 갈 때 예. 선원들 성격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렇죠. 아니 배는 이미 기울어져 있고 저 안에 이제 빠져 있는데 자기 힘으로 구출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느 배에 그야말로 최소한 안전 교육을 받은 문명 국가의 선원들이 예. 성격들은 선실에 갇혀가지고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예. 지들만 먼저 도망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 얘기는 그런 행위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구조 신호가 왔을 때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전으로 그 이후부터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선원들에게 책임이 없느냐. 뭐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렇지만은 핵심적인 책임은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 아니 더 나아가서 해경의 그 상부 부처인 해양수산부 이 장관에게까지도 지금 책임이 안 가잖아요. 해경 차장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예, 이 정권의 그 말하자면 도덕적 타락이 어디까지 왔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배가 빠져 죽었는데 그걸 실질적인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최종적인 책임을 대통령에게 현실적으로 행사적인 처벌을 최고 책임자에게 가한다면 법적으로는 그렇죠. 살아남을 대통령 없죠. 문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법으로는 처벌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지도자에게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건 다 내 탓입니다. 나를 국민 여러분 벌해 주십시오. 그러나 뭐 나 때리 잡는다고 해서 이런 말하자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실이 그런 참사가 또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제가 일단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 고치겠습니다. 이래 나가는 게 정상적인 문명 국가의 대통령이거든요. 난 책임 없다. 짜식들아. 내 무해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책임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글쎄 대통령 보고 행사 책임을 지라는 게 지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뜯어고칠 책임이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계속 묻는 이유는 그런 책임을 내팽개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책임을 내팽개치는 이유가 이제 뭔지 나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1년의 사태들을 미뤄 짐작해 보면은 그 실종된 7시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거나 겁나거나 쪽팔려서 결국은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정말 쪽팔리는 겁니다. 네. 어처구니 없는 결론 아닙니까? 예. 아니 참나
이게 사실 이게 참 보면 우리 사회의 적폐가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용어를 그대로 빌면은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설령이 오래된 배가 운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배가 그런 식으로 과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온갖 지적질을 받은 그 배가 정상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선사와 공무원과 이 커넥션이 다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런 걸 적폐를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는 그런 말하자면 사바사바에 의해서 안전 위험도가 있는 그런 배들이 운항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걸 해야 될 정권이 말이에요. 지금 검찰 수사한 거 보면은 아무도 책임이 없어. 아무도. 사실 이런 사건은 또 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 진짜 세월호와 관련해서 강화문 요즘 사람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추워지면은 사람들 호응도도 확 떨어집니다. 예. 근데 거기 와가지고 뭐 검은 리본 달고 하는 이런 새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진짜. 너 솔직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라. 네 자식이 그런 꼴을 당했으면 너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노란 리본에다가 까만 리본 달고 그러겠냐? 그걸 갖다가 폭식투쟁 한답시고 와가지고 초콜릿 쳐 던지고 쳐먹겠냐고. 근데 묻고 싶어요 솔직히.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2008년을 되돌아보면요. 그때 이제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는 개월이 되면서 완전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실 뭐 그때 미국산 쇠고기도 역시 그냥 넘어갈 문제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뭐 여하튼 재협상을 하고 온갖 신용은 냈지 않습니까? 예. 사과도 했고. 예, 사과도 하고. 근데 사실 이 문제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은 안전에 대한 겁니다. 지금도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싱크홀 문제라든지 각종 사고들 예.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열차가 전복돼 가지고 사람이 수백 명이 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열차 부품 업체하고 코레일하고 수작 해가지고 뇌물 쳐먹고 그냥 검사 엉터리로 해가지고 만약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적폐 때문에 수백 명이 생명이 생떼로 같은 자식들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고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고쳐졌습니까? 지금 아직 그 세월호에 대해서 조사조차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특별법은 곧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예.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생태 같은 자식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부모들의 슬픔이 제1의 핵심이고 제2의 핵심은 그 부모들이 뭘 원합니까? 아니 뭐 보상을 원합니까? 뭐 의사자정 별 지랄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그 본질이 지금 해결됐습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춥고 겨울로 그리고 경기도 좋지 않아 가지고 힘들더라도 강화문에 나가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 절대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언론은 이게 1987년에 만들어진 논의 아니겠어요. 이게 5년 단위제 그리고 그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것이 대통령께서 이제 그 새누리당 당원이잖아요. 유력 당원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시고.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블랙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제 언론이. 민생이 실종되고 지금 하는 최저 금리가 지금 2%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외환위기 직후 같은 상황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민생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시점에 결국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개헌론으로 달려들자 우리 그런 모습처럼 보여져서 과연 이 시기에 지금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국하게 당부를 하셨는데 또 이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도 되고요.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세 중심의 국회에 가는 건 참 좋은데 개헌 논의도 물론 국회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대표, 특히 여당 대표가 또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역시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중요한 얘기는 일단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談판을 하든 협의를 하든 뭔가를 해가지고 정리된 입장을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셨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제가 싶은 말 다 하셨고. 예. 네, 10월 17일에 YTN 라디오에 나왔던 홍문종 친박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홍문종 하면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전 이사장으로서 노예 착취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던 그 박물관 아닙니까? 그 박물관의 실질적인 오너로 알려진 인물인데 참 새누리당 보면은 진짜 참 강인한 정당이에요. 네, 진짜 멘탈 갑입니다. 예. 예. 아니 사실 좀 진보적이고 계획적인 정권이 들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정당의 사무총장이 이렇게 무슨 뭐 아프리카인지 뭔지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노예 착취를 했다면은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했다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앉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를 그만둬야죠. 아니, 기본이 안 된 인간이 무슨 그러니까 근데 지금 늠름하게 하고 있잖아요. 늠름하게 그리고 친박이래 또. 예, 늠름하게 또 개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빠졌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홍문종한테 뭐 그 말한 내용에 대해서 논평하기 전에 아침에 전화 받기 싫으면 전화 인터뷰하지 마세요. 목소리 다 갈라져 가지고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이거. 아, 그래요? 예, 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나 원래 목소리가 그런 줄 알았어. 아니 이제 아침에 인터뷰하면 항상 이러거든요. 그래 그런 얘기 들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얼마나 짜증나는데 짜증스러워. 저 직권당 사무총장 맞죠? 사무총장 그만 뒀죠. 지금 뭡니까? 지금은 그냥 평의원이고요. 지난번에 황우여 대표 그리고 최경환 원내대표 때 사무총장을 했는데 새 당대표가 되면서 사무총장이 바뀌었죠. 예. 여튼 그래서 지금 당대표인 김무성 대표를 씻고 있어요? 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경제를 살려도 정말 그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개헌론이라니. 뭐 모든 이슈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개헌 논의를 지금 하자는 것은 경제, 민생을 포기하자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웃기고 자빠지는 얘기죠. 아니 뭐 무슨 개헌 논의하면은 모든 경제, 민생이 중단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지금은 또 경제, 민생을 챙기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 뭐 하여튼 그 IQ를 좀 의심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개헌론에 대한 얘기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능지수를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네. 스스로 개헌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는 입장을 후보 시절에 이미 밝힌 적이 있고요. 예. 아니 개헌론이 뭐 무슨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면은 세상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지 않을 사안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블랙홀처럼 안 빨아들이겠습니까? 자기가 깼던 공약들 다 얘기하면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사안입니다. 저는 그 4월 16일에 우리 만사 다 제친 박근혜 대통령을 블랙홀에 빠뜨렸던 그 7시간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7시간의 블랙홀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블랙홀을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박근혜 듭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7시간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 7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예. 아니 개헌이 물론 현직 대통령들에게 뭐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점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권력의 구조를 논하는 문제고요. 차기 권력의 문제를 논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차기 권력으로 관심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늘상 끌끌어했던 사람들은 독재자들이에요. 공안 통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임기를 수행한다면은 개헌 논의 아니라 개헌 합의가 논의 들어온다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 임기만 그냥 꿋꿋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박정희는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억지를 했거든요. 예. 개헌 논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후계자가 등장할까 봐서. 어허. 그래서 다 막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JP도 탄압도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좀 커질만 하면은 온갖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 그게 자의반 타의반 외교 아닙니까? 예. 결국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면서도 후계자들이 2인자들이 클만 하면은 조져버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항상 개헌론을 억제해왔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도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예. 아니 자기가 정통성 있는 정권의 대통령으로서 예.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면은 개헌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떻다고. 예. 아니 뭐 개헌론이 나오면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갖다 손상시킵니까? 뭐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개헌 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지금 개헌에 대해서 논의의 주체가 새누리당 내의 논의의 주체가 김무성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죠. 여하튼 이제 본능적인 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스타일을 보면요. 예. 그 기본적인 골격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젊은 시절에 맡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의 사고방식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예. 그때 아버지가 개헌론 억제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이 아마 본능적으로 개헌론이 자체 이제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예.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도 정통성이 허약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이런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개헌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혹시라도 당내에 청와대가 아닌 새누리 당내에 있는 2인자 그룹에게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죠. 자, 근데 지금 국회 지형상 보면은 새누리당 내에 비박도 상당수예요 보니까. 그리고 야당 이 합쳐서 200석 넘는 의원들이 개헌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친박만 개헌 논의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가 기를 쓰고 막는다. 그건 못하지. 전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의원들도 또 뭐 온갖 핑계로 얽어넣으려고 맘만 먹으면은 입법 로비한 것까지 뭐 저기 그걸 비리 부정으로 들어넣은 그런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의원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걸면은 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헌의 논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아주 희귀한 대통령이 나오다 보니까 권력이 이 청와대로 집중되는 이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은 뭐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분권형 대통령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5년 단임제 이거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5년 단임제 이거야말로 일로 삼김 그 삼김의 그 타협의 산물이에요. 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깜깜이 게임 속에서 한 사람이 그 저기 대통령이 되면은 4년 중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게 8년간 대통령실 하는 것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단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전두환이 7년은 너무 길다. 예. 그렇다고 4년은 또 그 중임을 해야 4년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나온 짧고. 게 5년이에요. 5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책임의 그야말로 표현 같은 그런 통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당선되고 나서 1년 이내에 개혁하지 못하면 나머지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박근혜 대통령 뭐 지금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예. 나라 들어먹지나 말고 관리나 제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예. 아주 개판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김무성이 뭐라고 그랬죠? 뭐 무슨 5년이라고 그랬더라? 무능한 저기 대통령 5년보다는 예. 뭐가 낫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아니 근데 그게 뭐 지금 박근혜 겨냥한 거겠죠, 그는. 박근혜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나중에는 또 개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아니 김무성이가 상대가 기자인지 모르고 한 얘기도 아니고. 그게 뭐 이제 치고 빠지는 수법이죠. 치고 빠지는 수법이란 건 세상이 다 알아요. 본인만 아니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하지. 더 열받을 거야. 네, 그러니까.
계속 들이받으면은 어떻게 조치라도 취할 건데. 수원대권으로 한번 물 먹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또 심지어 일각에서는 수원대권 물타기 하려고 개헌론 꺼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뭐 그것 때문인 것 같지는 않고. 아니 근데 그 박근혜가 뭐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으면은 수원대권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원대권으로 밀고 가면은 세상에 다 김무성 편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예. 하여튼 이제 뭐 일종의 치고 빠지는 수법인데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더 열받을지도 몰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계속 세게 나오면은 뭐 수원대도 뭐든 여하튼 뭐 저기 집권당 오래 했으니까 어떻게 뭐 약점이 없겠어요. 뭐 조져버리겠는데 뭐 한번 하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명백하게 얘기해 놓고 그런 뜻이 없대. 이게 뭐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뭐 공통적인 특성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김무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선 꺼내요. 일단 꺼내놓고 뭐라고 그러면은 다음날.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거지. 잘못했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잘못했다. 와전된 것 같다. 와전됐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논법, 뻔한 논법, 누구나 다 아는 논법. 김무성. 근데 이게 또 의외로 전 뭐 김무성 대표를 개인적으로 뭐 친하게 지낸 적도 없고 제가 뭐 한참 정치부 기자할 때는 김무성이라는 사람은 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존재감도 없었죠. 존재감이 없었죠. 그런데 뭐 옛날에 뭐 그 존재감 없다니까 생각난다. 아니 나도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옛날 그 YS 측근 중에 문정수라는 분이 문정수 부산시장 했던 양반. 부산시장도 보사부 장관도 하고 그랬지. 노무현을 이겼던 95년에. 문정수가 그때 이제 민주당 사무총장을 했어요. 사무총장을 해서 제가 그때 그 여당 사무총장을 맡아가지고 매일 아침 그 잠실에 있는 장미 아파트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집권당 사무총장이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때 과거 YS 때까지만 해도 거의 정권의 3인자쯤 됩니다. 집권당 그 대통령, 집권당 대표, 그다음에 서열 3위가 집권당 사무총장이었어요. 근데 그 문정수 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것도 김무성에서 나온 얘기인데, 문정수 그때 당시 사무총장이 YS가 한참 야인 시절에는 보좌관 하면서 출입 기자들 그 상도동으로 오면은 커피 타주고 그랬대요. 그럼 문무장관 좀 커피 한 잔만 좀 부탁해. 그러면은 이제 종이 커피, 가루 커피 타다 주고 했다 그런 얘기.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무성이. 아니 김무성이 그랬던 게 아니고 문정수가. 문정수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성장을 거듭해서 집권당 사무총장까지 됐다. 라는 얘기를 선배가 얼핏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처음 김무성 대표를 봤을 때는 뭐 뺏지도 않던 통일민주당 전문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집권당 대표까지 되고 심지어는 여권의 제일 유력한 현재로서는 대선 주자까지 됐으니까 참 격세지감인데 얘기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개헌을 계속 거론하면서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점을 계속 찔러가면서 이게 의외로 박근혜 이후 포스트 박근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얘기죠. 홍문종이 뭐 김무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사실은 김무성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무시하면 되거든요. 근데 김무성이 대표만 아니면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데 또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묘한 관계가 어쩌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권 내 유력한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을 더 키워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원 집정부제하고 뭐 내각제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원 집정부제가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내각제하고 좀 비슷해 보이던데. 아니요. 지금은 이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현행 우리나라 헌법도 사실상 이원 집정부제와 유사한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 대통령제는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헌법을 봐도 총리가 있는 곳은 내각 책임제예요. 그러면 총리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역할은 누가 하느냐? 왕이 합니다. 그래서 왕은 실권이 없고 예. 실권은 국민이 뽑은 정당의 이제 선출한 사람이 이제 총리로서 결국은 행정부의 수장이 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은 말하자면 내각 책임제 하에와 비교해 보면 왕에 해당하고 예. 국무총리는 그 왕정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예. 이제 내각의 총리의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아주 묘한 우리 헌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헌법 그대로만 하면은 사실상 이원 집정부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 대통령은 결국 외교국방만 신경을 썼고 나머지 내치는 이해찬 총리에게 맡겨서 이게 이원 집정부제 형태로 잘 굴러갔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게 돼 있는 물론 이제 국회 인준을 받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이 제도 때문에 사실상 우리 헌법에는 이원 집정부제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따라서는 이원 집정부제를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처럼 거의 그냥 방탄 총리 그야말로 그 가오 얼굴마담 총리로 또 운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은 그 총리를 선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 대통령이 투표로 뽑는데 총리까지 투표로 뽑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선출하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총리가 만약에 내정에 실패했을 경우에 국회에서 불신임을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탄핵을 하려면은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 탄핵에 버금가는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는 개헌에서 핵심은 바로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자 국회에서 이게 핵심적인 실권을 다 이제 쥐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총리를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내각제 요소가 대폭 도입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외교 국방과 같은 좀 큰 그림 그리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관련된 큰 그림은 대통령이 하고 경제 뭐 사회 이런 분야의 실무적인 책임은 총리가 맡아서 이제 나아가는 이런 제도로 이제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좀 탁상공론이라고 봐요. 탁상공론입니다. 저도 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거대 여당이 대통령도 먹고 의회 다수당도 먹고 그럼 뭐가 달라요 지금하고? 아니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죠. 대통령이 너무 독주한다. 이걸 이제 최소한 견제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도는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같은 대통령 다시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이명박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관여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그 유정회로 국회를 요리했던 그때하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유정회는 이런 거죠. 국회의석의 3분의 2는 국민이 뽑고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의원이 유정회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게 다 있었어요. 그게 유신헌법 아닙니까? 나 참. 그게 이제 그런 건데 개헌을 하려면은 정통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제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5년 단임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이런 것보다는 현재 그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야말로 대통령의 손발이 돼서 이 전국을 완전 개판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감사원. 이게 보십시오. 이번에 세월호 감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이 있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A4 용지 2장짜리 보고서 보내줬는데도 직선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을 독립시킨다든지 아니면 검찰을 독립시킨다든지 이제 검찰 아예 헌법에서 검찰총장은
직선으로 뽑게 국민 직선으로? 그렇죠. 뭐 검찰총장 국민 직선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금 같은 그 제도하에서는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등장하면은 완전히 지금 보십시오. 뭐 1984년 이야기도 나오고 뭐 사이버 사찰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현재의 제도로서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개판 5분 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을 법적으로 독립시키는 또한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이게 개헌을 못 해가지고 희한한 법의 기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헌법기구가 돼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처럼. 근데 개헌을 못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받는 통제를 받는 희한한 기구로 변질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위원회로 객상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손봐야 될 군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얼개는 4년 중임제로 하고 그래야 책임 있게 이제 괜찮은 대통령한테는 8년을 맡기고 시원찮은 대통령이면 4년으로 스톱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의 무한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도입하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검찰 독립 그다음에 국가정보원도 사실상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안보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야가 참여하게 해서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객상을 시키고 지금처럼 그 이명박처럼 자기의 신복이 국정원장으로 가면은 댓글 공작 같은 일도 스습지 않는 그런 거 결국은 지금 현재 제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국정원, 검찰, 감사원 이렇게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이런 것들은 다 중립화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을 헌법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헌이 논의가 돼야지. 뭐 그런 얘기도 부분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요. 5년 단임제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뭐 국무총리를 갖다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원 집중제 한다. 이딴 얘기는 의원들의 이해를 반영한 안에 불과한 겁니다. 국회의 어떤 기득권을 확장하겠다.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죠. 내각 책임제를 하면 국회의원들한테 제일 좋죠. 아니 자기들 중에서 언제든지 말하자면 국회 직선이 국민 직선이 아니라 국회 간선에 의해서 그 대통령의 버금가는 총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대한민국 국회 아직 개판될 거야. 견제 없는 브레이크는 전체가 돼가지고 무한 질주 독주 아마 박근혜보다 더한 독주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 하자고 그러면 국민한테 욕먹을 테니까 이념집중부제라는 탈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건데요. 이건 정통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이런 희한한 대통령을 우리가 국민들이 잘못 뽑으면은 좀 견제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한다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개헌될 리가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최소한 그 말하기 전에 반성부터 하세요. 그렇지. 제왕적 대통령의 그 나팔수 노릇하면서 말이죠. 호가호위했던 자신들의 과거부터 반성해놓고 그런 다음에 무슨 개헌 얘기를 해야 순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사찰과 감청을 남발하는 이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카톡 대응도 좀 포인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텔레그램과 같은 그 보안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기본적으로 마구잡이의 감청에 대해서 최대한 그 보완을 시킬 수 있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청 영장을 가지고 카톡 측에서 며칠간의 그 대화 내용을 기본적으로 계속 장기간 이렇게 제출을 한다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그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그 카톡의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잉 그 자료를 제공했다라는 그 책임이 하나가 있는 거죠. 감청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예, 그것은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감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전화처럼요. 예, 전화 훼손 따는 것처럼요. 그렇죠. 근데 송수신이 이미 끝난 뒤에 자료를 감청영장을 제시한다 그래서 모아서 그 과거에 그 누적된 메시지를 제공하는 그것은 감청영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과잉 자료 제공인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영장 가지고 간 것도 잘못된 영장 가지고 간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압수수색 영장이었다면은 다르지만 감청영장 가지고 카톡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은 과잉 제공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10월 14일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를 잠깐 들으셨습니다. 네. 정권의 사찰도 문제긴 하지만 카카오톡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카카오톡 회원들끼리 나눈 대화, 이거는 보여줄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제 전병헌 의원의 주장 아닙니까? 사전 동의 없이 줬다는 얘기고요. 근데 카카오톡 대표한테 다 뒤집어 씌우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사정 권력의 그 힘이 너무나 크죠. 그럼요. 그 이전에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고라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 때 탈탈 틀 때 온갖 자료 정보 다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항상 외국하고 비견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대한민국 IT 업계의 문제점은 권력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어요. 트위터도 지난번에 그 미국 CIA인지 어딘지 국가안보국인지에서 이제 트위터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요구하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넘겨주긴 넘겨줬어요. 근데 넘겨준 이걸 일지로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그랬더니 국토안보국일 거야 아마. 국토안보국이 이제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요청 사항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비공개 명령을 하니까 트위터에서 그거 이제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거기 있는 CEO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야말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는 그런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틀려고 해도 순순히 틀려주질 않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예 시스템을 그 iOS인가는 걸 바꾸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그 비밀번호를 저장해 놓으면은 그걸 바깥에서 아예 풀지 못하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대한민국은 너무 약해요. 그 반대로 좀 갖고 와 하면은 그대로 득들같이 갖다 주고 그리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면은 거기 각종 포털에 책임자들 다 기어 나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 받아 쓰긴 하고 박근혜 앞에서 받아 쓰는 그 장관들처럼 그딴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카카오도 다음 카카오죠. 이제 합병이 됐으니까. 다음 카카오도 초기에는 그런 식의 대응을 했어요. 씨발 우리 힘도 없는데 영장 집행하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럼 우리가 거부하란 말이냐? 비겁하게 말이야. 자기들은 그런 거 하면은 거부할 용기도 없으면서 기업 보고 힘없는 기업 보고 그런 거 거부하라는 게 그게 맞는 얘기 이딴 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을 받은 거죠. 니들이 위법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인드만 돼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그 카카오 사용자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 대응 제대로 못 해가지고요. 텔레그램으로 망명한 게 50만에서 출발했는데 150만 원 넘더니 이제 300만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민경배 사이버대 교수인가? 민경배 씨라고 사이버 평론가인데 어디 교수하고 있던데 그 양반이 쓴 글을 내봤는데 인터넷에 쓰는 사용자가 300만이 넘어가면은 유의미한 숫자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뭐 나중에 와가지고 그 감청은 뭐 거부하겠다. 뭐 이석우 다음 카카오 대표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 다 사후 약방문이죠. 아이고 참.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말이죠.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왜 헌법을 이렇게 밥 먹듯이 여기죠? 아니 뭐 이제 이 문장에 무슨 따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범법의자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됐죠. 아니 근데 범법자 아닌 모든 국민을 우범자로 여기고 상관없는 국민의 그런 대화까지도 다 들춰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그 한마디에 다 촉발된 것 아닙니까? 정말 권력의 개라고 해도 검찰은 어디 가서 항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말이죠. 네. 뭐 이미 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지만은 몇 건을 그 검찰한테 그냥 갖다 줬습니까? 이게 또 출국 금지라든지 계좌 추적 이거는 나중에 뭐 당신 거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못 나가게 막았습니다. 뭐 이런 통지서라도 오지. 남의 건강정보 들여다본 거는 뭐 통지서도 오지 않는데요. 제가 아까 다음 카카오라든지 그 네이버 밴드를 들여다본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한다면은 결국은 사생활을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사실은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애인 낳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카카오를 통해서 뭐 금전적인 정보, 개인과 관련된 뭐 심지어 지난번에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경우에는 그 대화 중에 뭐 계좌 번호까지 다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생활 정보에 못지않은 것이 바로 건강 정보입니다. 그거야말로 사생활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는 사실, 그게 뭐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관계에서 내가 아프다는 사실, 내가 어떤 데 문제가 있다는 거 공개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게 하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정보, 건강정보가 어디 있느냐? 딱 거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렇죠.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병원 가가지고 진료받잖아요. 진료받으면 다 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빠짐없이 건강보험관리공단 DB에 기록이 됩니다. 참 진짜 보안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다 그 인간들이 스스로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가지고 피해를 봐야 아이쿠 할 거예요. 진짜 짜증납니다. 뭐 우리 이 사장님은 드러나지 않길 바라는 병력이 있으십니까? 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모르죠. 없으시죠? 제가 2009년 이후로는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검진도 받은 적이 없고 5년 동안. 그러시구나. 그래서 뭐가 있을지 이제 이번에 받으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바로 이 건물 옆에 김도행 내과 4층에 가면 되니까 가서 저기 우리 조상훈 국장이 메일 왔더라고. 그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일종의 취업을 한 거니까 월급 받으니까 그 건강보험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뭐 옛날에도 지역보험료 내긴 냈지. 여하튼 이제 가라고 연락이 왔던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한 5년 동안은 뭐 진료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 성병 수술을 받았다든지 뭐 낙태를 했다든지. 아니 뭐 그렇지. 뭐 이런 거 치명적인 거 있잖아요. 또 뭐 그런 건 너무 극단적인 경우일 수 있는데 정신과에 출입한 뭐 이런 이력 이런 흔적이 나오면은 뭐 하여튼 그 공개하고 싶은 그런 정보는 아니죠. 그런 거 다 들여보고 그것도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사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병원에 어떤 손님이 왔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비밀을 지켜야 되는 원칙인데 이건 뭐 그냥 수시로 그냥 건보 직원들은 들여다보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게 또 검찰에 수시로 이렇게 유출되기도 하고. 야, 이거 완전히 국가가 빅브라더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참 대한민국 일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막는 세력이 지금 현 정권이니까 그런 수술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세월호 참사라는 눈에 보이는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고치자 해가지고 처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뭐가 뭔지 모르고 고치겠다고 했다가 그 손을 대면 다 자기 배를 갈라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전부 다 묻어버리는 저는 그 이번 일의 본질은 그렇다고 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공언했던 대로 적폐를 수술한다면은 그 적폐 수술될 드러낼 암덩어리들이 다 아마 현재 기득권층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상당수가 새누리당의 주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명줄을 끊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도라미 타블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폐들을 고치려면 진짜 정권을 바꿔가지고 김무성이 얘기대로 김무성 그랬다며 이번에 자기들 집권 못하면 한 수십 년간 못한다고 수십 년간 현재 이 기득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정권이 들어서서 제대로 된 계획을 해야 대한민국도 미래가 있지. 이런 정권에게 계속 정권을 맡겨놓으면요. 진짜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어떨 때는 캄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많은 문제들 우리 사회에 지금 둘러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안전과 관련된 온갖 군데 비리 부정 원전 비리 그게 다 안전이거든요. 이런 비리 천국으로 바뀐 지 오래돼 있고 그리고 양극화 현상이 진행돼 가지고 뭐 지난번에 뭐 이자 소득하고 금융 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10%가 90%를 독식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또 엊그제 내가 어떤 저 중소기업 한 매출 100억 하는 중소기업 그 사업주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클 수가 없대요. 하도 중간에 허들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허들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 장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좀 클만 하면은 적대적 M&A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 희망이 있나? 아니 나라가 건전한 게 뭡니까? 최소한 기회는 공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쟁은 공평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회도 불공평하고 어렵게 잡은 기회를 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 경쟁 자체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불공평하게 이러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가 1900년대 초에는요 10대 강국이었습니다. 1908년도 GNP를 따지면은 지금은 전 세계 그 훌륭한 천연 자원과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도 후진국 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런 분배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온 나라의 부가 소수에게 쏠리고 그 소수들은 나라가 잘 되든 못 되든 자기들만 배부르고 하면은 아니 대한민국이 막판에 망한 것도 결국은 이완용이 같은 새끼들이 바로 한 것도 그것 아닙니까? 뭐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만 부자 되면 되지. 그런 나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안타까운 마음 울분이 치솟습니다. 울분이. 그 꼭 건강 진단 받으셔야겠네. 울분이 치솟으시니까. 근데 뭐 이렇게 맨날 이제 라디오 비평하면서 울분을 해소를 하니까 뭐 또 상관은 없어요. 뭐 건강진단은 당연히 받아야죠. 한 5년 동안 안 받았으니까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질기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아야 됩니다. 이 중도에 자빠지면 안 됩니다. 사실 안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요. 뭐 사고 나기 전까지는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거 삥땅 치기 좋은 수익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몰지각한 자들도 있고요. 또 복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급적 돈을 안 들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 고민을 한단 말이죠. 몰지각한 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가치의 그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무슨 국가 개조를 얘기하고 적폐 해소를 얘기합니까? 언어 도단이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1% 좀 더 확장하면 10% 이명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의 기득권을 굳혔다라고 기뻐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다 그렇게 되다가 프랑스 대혁명도 일어났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온갖 뒤집어지는 밀란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민중들이 못 일어나면요. 돌들이라도 소리친다고 측근이 총을 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불행한 일을 미연에 막으려면은 우리 사회에서 방귀깨나 끼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뒤집어서 고치지를 못하더라도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고 그리고 그러한 개선을 통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다수가 최소한 내가 기회에서마저 밀리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 사회를 개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사회 희망도 없고 희망이 없어지면은 큰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 격변 한번 일어나면은 돈 많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피해갈 것 같습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돌을 던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사고는 그 돌을 던지는 인간 그 사람에게 바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저기 페리어 타고 안 나갑니까? 그 사람은 비행기 타고 안 다닙니까? 그 사람은 KTX 타고 안 다닙니까? 이런 세월호 참사를 불러일으켰던 이 적폐를 그대로 고쳐나가지 못한다면 또 다른 곳에서 참사가 일어나고 그 참사의 희생자가 바로 세월호 유족들에게 돌을 던지는 당신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는 좀 예. 초청 손님을 데리고 와야 되겠어. 예. 그래서 좀. 근데 최소한 소재가 모자라지는 않잖아요. 뭐 소재가 모자라지 않지만 맨날 뭐 우리 둘이 하는 얘기도 그것도 또 좀 식상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아니 또 이 팟캐스트를 운영해 보니까 진행자들이 재미있게 대화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호흡이 잘 안 맞는 게스트 불러서 시간 채우는 것보다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저희가 뭐 그동안 돈 안 들이고 참 열심히 잘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안 부르는 게 뭐 딴 이유가 있겠습니까? 돈 들어서 그렇지.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뭐. 아니 뭐 우리가 방송 많이 하는 이유는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뭐 자주 나와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 싫어한다는 거 압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이 하면 돈이 안 듭니다. 예, 싼 맛도 아니고요. 아니, 꽁돈으로 제로입니다. 합니다. 제로. 꽁돈으로 합니다. 꽁돈입니다. 이번에 예. 보니까 이제 8월 결산서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미디어 협동조합. 미디어 예. 협동조합. 근데 참 놀라운 점이 있더라고요. 예. 신규 출자금보다도 증자금이 더 많았습니다. 증자금이 더 많았다. 네. 아하.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기도 한데요. 예. 이게 출자금이라는 거는 새로 가입한 사람들의 출자금 증가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 숫자가 한 1,000명쯤 가입하면은 보통 우리 1인당 3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3자면 15만 원입니다. 1,000명이 늘면은 1억 5천만 원 출자금이 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적으로. 네. 근데 뭐 숫자가 매우 적어서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래 되면은 출자금 지금 현재는 사실상 적자인 상태니까 그 적자를 메꿔주는 게 출자금입니다. 근데 출자금 수입이 얼마 안 됐는데 결국 적자는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이 또다시 좌수를 열려가는 정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적자를 면했었는데요. 아마 당분간은 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한 언론들이 힘을 받을 때는 이게 정권의 잘못을 준율하게 꾸짖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준율하게 꾸짖는 곳은 뭐 거의 사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하나 정도고 온 언론들이 전부 박비아천가 부르기에 그거만은 이런 현실인데다가 여당을 견제해야 될 야당이 그야말로 지리멸렬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 언론들이 별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몇 달간은 계속될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 닥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미 기존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야 내가 지금 이자 10만 원 가입 출자한 조합원이지만은 차제에 5만 원 더 출자하자. 10만 원 더 출자하자 해가지고 출자 자수를 늘리는 바람에 8월 달도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최근에도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정자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뭐 100번째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200번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200번으로 끝나느냐 300번을 향해서 달려갈 기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미래협동조합 국민TV의 힘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의 그 성원과 사랑 속에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진짜 가장 유효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수단이기에 필요하고요. 이걸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 우리가 시작한 마당에서 꼭 그 염두에 둬야 할 그런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처럼 정치에 희망이 없는 시대에 가장 확실한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는 미래협동조합에 대한 후원, 지원, 월조합비 납입, 출자금 납입 이런 것이 되리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정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My Way. 저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10시 반이 되면은 노동과 세계가 방송되지만 낮 12시가 되면요. 나는 조합원이다. 오늘은 문희정 아나운서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함께 또 3시간 동안 우리 조합원의 조합원됨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